안녕하세요. 영웅사탕입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에 이어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사회문화 조효문항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항인데요. 자, 4번 문항은 지금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정답률이 33%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 2번 사회문화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사회 집단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난이도 있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안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문제 난이도도 그래도 좀 이런 문제 유형들은 학생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집단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신문서가 있는데 아마 이 동그라미 신문서 못 보는 학생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별표대학교 영화 제작 동아리 인권단체도 있죠. 이 단체도 못 보신 분도 좀 계실 것 같고요. 사회복지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지를 한번 들어보죠. 자, 기업에서 각각 형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영화 제작 동아리가 비공식 조직으로 들어가죠. 친목 도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집단인데 공식 조직인 별표대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조직에 갑이 소속되어 있고 병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을과 병에 속한 2차적 사역 기간은 각각 한 개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병 같은 경우에는 별표대학교에 들어가 있고 다른 2차적 사역 기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은 맞습니다. 자,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인권단체에도 속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두 개에 속해 있는 것이 되면서 니은이 틀린 선지가 되는데 인권단체에 있는지 체크하지 못한 학생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인권단체가 2차적 사회 기관인지 몰랐던 학생분들도 좀 계시겠죠. 자, 근데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틀린 선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자료 전체에 적혀 있는 사회 집단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 기관인 것은 두 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인 집단들을 먼저 빼보겠습니다. 영화 제작 동아리가 비공식 조직이니까 먼저 제외가 되겠죠.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권단체도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어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들을 빼보겠습니다. 별표대학교가 빠지고 사회복지대학원이 빠지죠. 동그라미 신문사와 가족이 남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제되는데, 이 동그라미 신문사를 못 보는 학생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지 몰랐던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교과서 주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했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 이 부분을 놓쳐서 1번이 그래도 좀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선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정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작년 수능에서도 평가원이 사회문화에서 연구과정 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출제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경향이 이번 수능까지 이어졌었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도 높아서 53%의 정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메가스터디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갑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등학생이 모집단이 되죠. 이를 위해 네모 지역 고등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수준을 측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모 지역 고등학생들이 표본 집단이 되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제가 되고요. 모집단이 네모지역 고등학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되고, 문해력을 기준으로 A집단과 B집단, 상위 100명을 A집단, 하위 100명을 B집단으로 구분해서 학업 성취도를 분석했다. 자, 그 결과 B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A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유의미하게 낮더라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B집단은 A집단에 비해서 문해력 수준이 낮고 학업 성취도도 낮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A집단이 B집단에 비해서 문해력 수준도 높고 학업 성취도도 높은 것이죠. 3번 선지에서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3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해력 증진이 종속 변수가 되죠. 자, 각각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갑의 연구에서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B 집단을 무작위로 C와 D 집단을 나누고 C 집단에게만 4주간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C 집단과 D 집단이 있을 때 C 집단에게 동그라미 프로그램을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D 집단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이 측정한 도구로 문해력 수준을 측정한 결과 C 집단에서는 문해력 수준이 올라간 반면 D 집단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후 을은 D 집단에게 다시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C 집단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해보니 C 집단은 높은 문해력 수준이 유지가 되었던 반면 D 집단은 변화가 없었던 그 문해력 수준이 올라갔다. 그래서 C와 D 집단의 문해력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 지금 연구한 이 과정은요, C 집단에게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문해력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변수들이 또 개입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게 C 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올라간 것이 뭐 우연적인 요소로 B 집단에서 문해력 수준이 높았던 참가자들이 C 집단에 유독 많이 몰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C 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반박을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D 집단에게 문해력 수준을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D 집단에게 문해력 수준을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 과정 전에 있었던 이 측정이 을의 입장에서는 사전 검사가 되고 이후에 이 측정이 사후 검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2번에서 기억은 을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로 활용되었다가 그렇지 않은 선제가 되고, 자, 리을에서 을은 4번에서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지금 종속 변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되죠. 자, 근데 실험 처치라고 한다면 독립 변인을 적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험 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번은 틀린 선제 되고요. 5번에서 자, 그 결과 C 집단과 D 집단 간의 문해력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D 집단이 이 문해력 점수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동그라미 독서 프로그램이 문해력 수준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제에 대해서 정답이 2번이 되는데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을 딱 보고 바로 5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문항에서도 5번 선제로 고른 학생분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답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에서는 A부터 E가 문화의 속성 5가지에 가까이 연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교사가 1모둠부터 5모둠에게 문화의 속성을 배분을 하고 사례를 발표하라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1모둠이 예를 들어서 뭐 학습성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했다 라고 하더라도 1모둠에게 부여된 A가 바로 학습성이라고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사의 피드백을 꼭 봐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1모둠이 제시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학습성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모둠 같은 경우에는 공유성에 해당이 됩니다. 3모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되죠. 4모둠 같은 경우에는 축적성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ABCD가 학습, 공유, 변동, 축적성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때 학생이 선생님 이모둠의 발표 사례는 기가 부각된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축적성이 부각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다란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교사가 이모둠의 사례는 뒤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모 세대에서 만화방을 떠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가 부각된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만화방을 떠올린다 라는 이 표현이 공유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성이 B로 연결이 되는 것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삼모둠과 삼모둠은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모둠과 삼모둠의 발표 속성과 사례를 서로 바꾸어서 변동성이 D로 연결이 되고 축적성이 C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1모둠은 5모둠에 배정된 속성을 발표해달라야 되는데 5모둠은 이 속성을 배정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성이 2로 연결이 되고 전제성이 A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선지로 들어가 보면 문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에서 문화가 세대 간 정선되면서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은 축적성이 되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에서 1모둠에게 배정된 속성은 전제성이 되는데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전제성이 되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이모둠에 배정된 속성은 공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근데 5모둠에게 배정된 속성은 전체성이 아니라 학습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5번에서 문화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은 학습성을 말하는데 학습성은 5모둠에게 배정이 되었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선지가 4번 선지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아무래도 A모둠과 1모둠과 5모둠에게 배정된 속성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은 여기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그 비슷한 구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A부터 C를 별표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 갑의 부모 계층은 상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의 부모 계층 B는 상층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B가 상층이 되고요. 갑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은 상층에서 중층으로 이동해서 하층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24년 전 계층인 A가 중층이 되고요. 지금의 계층인 C가 하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갑부터 무까지의 이 5명이 부모 세대 계층, 24년 전 계층, 현재 계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문제로 접근해 주었어야 됐던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 처리하는데 시간이 아마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부모 세대 24년 전 현재라고 할 때 갑, 을, 병, 정, 무로 구분을 했을 때 자, 각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상층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고 24년 전에는 중층이었으나 현재는 하층입니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계층이 A 계층 중층입니다. 24년 전에는 상층이었고요. 지금도 상층입니다. 자, 병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계층이 중층입니다. 그리고 24년 전에는 하층이었습니다. 지금도 하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에는 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계층이 상층입니다. 그리고 24년 전에도 상층이고 현재는 중층입니다.
무 같은 경우에는 부모 세대가 하층이고 24년 전에도 하층이고 현재는 중층입니다. 자, 선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로 들어가기 이전에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상층의 비율이 10%, 중층의 비율이 30%, 하층의 비율이 60%가 나타나기 때문에 70년에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상층의 비율이 20%, 중층의 비율이 55%, 하층의 비율이 25%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에서도 상층이 20%, 중층이 50%, 하층이 30%로 다이아몬드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지에서 1970년 계층 구조는 2000년 계층 구조보다 사회 안정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은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의 특징이 되죠. 따라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보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2000년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2024년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선지가 되죠. 자, 그리고 3번에서 을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세대 간 상승 이동과 세대 내 하강 이동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세대 간에서는 상승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세대 내에서는 하강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제되고요. 4번에서 정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상승 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 간 이동에서 상승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대 내 이동에서도 상승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4번도 틀린 선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병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다. 그렇죠. 중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했고 무는 세대 내에서 하층에서 중층으로 상승 이동을 했습니다. 5번이 맞는 선지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3번과 4번 선지에서 실수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계층을 연결하는 것 자체는 ABC를 연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었는데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탈 이론과 관련돼서 점수 개선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점수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어렵게 출제하던 문제였고 풀어나가는 풀이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타임어택에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자, 1타 이론 A부터 D를 구분하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A부터 D를 한 번씩 각 답변에 따라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탈자가 첫 번째 질문에서 1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주목을 하는가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차별규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낙인 이론만이 예라고 대답을 하고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규제 이론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에 대해서는 낙인 이론과 차별규제 이론은 예라고 대답하지만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는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차별규제 이론은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낙인 이론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만 해당하는 특징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점짜리 질문이었던 첫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경우의 수가 적은 것들 위주로 3점을 얻다든지 1점을 얻었을 경우에는 하나만 맞췄거나 하나만 틀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더 편하게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 2점을 얻은 두 번째 질문을 최대한 뒤로 빼주어서 경우의 수를 나눠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낙인이로만 예라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예에다가 B와 C가 들어가고 아니오에 A와 D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낙인 이론이 일단 A와 D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낙인 이론이 A 또는 D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이 부분에서 하나를 틀리게 되죠. 디르케미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규제 이론이 모두 아니오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낙인 이론이 이미 A와 D로 들어가면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죠. 자, 그러면 디르케미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규제 이론 중에서 두 개가 예로 이동하게 되면서 둘 다 틀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1점을 얻게 되겠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낙인 이론이 B와 C 중에서 하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에서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만 예라고 대답하는데요. 자,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B 또는 C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A 또는 D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 이 부분에서 하나 틀리게 되고 남은 자리에 디르케넴의 아노미 이론, 차별규제 이론, 낙인 이론 중 하나가 들어갔을 경우 나머지 두 개가 예로 들어가게 되면서 둘 다 틀려서 1점을 얻게 되겠죠. 따라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도 A와 D는 될 수 없고 B와 C 중에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에는 디르케헴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규제 이론은 A와 D 중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보죠. 자, 세 번째 질문에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낙인 이론만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낙인 이론이 만약에 C로 연결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낙인 이론이 만약에 C로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디르케헴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교제 이론 중에서 특히 디르케헴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 중에서 A로 하나가 연결될 거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 틀리고요. 그리고 얘의 디르케헴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 중 하나,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얘에 들어가게 되면서 3점을 얻게 됩니다. 낙인 이론은 지금 맞춘 상태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낙인 이론이 C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인 이론이 B로 연결된다는 것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C로 연결된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낙인 이론과 차별교제 이론이 그리고 디르케헴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C로 아니오로 연결이 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낙인 이론이 이미 B라는 것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C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두 문제를 모두 맞췄습니다. 근데 2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D와 A를 모두 틀려줘야 되기 때문에 차별교제 이론이 D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겠죠. 차별교제 이론이 A로 연결이 되고 디르케헴의 아노미 이론이 D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르케헴의 아노미 이론이 D,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C, 차별규제 이론이 A, 낙인 이론이 B로 각각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선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에서 A의 사례로 신의 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를 같이 한다. 차별규제 이론에 대한 사례가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선지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B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불법 도박에 빠진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낙인 이론이 되죠.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4번에서 B와 달리 D는 정산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 집단과의 교류를 이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차별교제 이론에 해당하는 특징이 되죠. 4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5번에서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디르케헴의 아노미 이론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되어서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고요.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지로서 3, 4, 5번을 고른 학생들이 좀 많았던 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 자체는 매우 어렵지 않은 편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도표 문제로서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도표 문제의 계산에 비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뭐 비중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교적 수월했던 편이었고요. 빈칸 정도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풀이가 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자,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33%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제에서 나왔던 조건들을 몇 가지 좀 놓친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A 제도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을 각각 그 빈칸을 채워줘야 하는데요. 자, 먼저 가지역을 보게 되면 A 지역의 수급자가 73%, B 지역의 수급자가 20%이기 때문에 A 지역 A 제도의 수급자와 B 제도의 수급자의 값을 합한 값이 93%가 되죠. 자, 이 93%가 A 제도와 B 제도의 전체 수급자가 된다.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자, 중보 수급자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93에서 기억을 빼준 값이 A와 B의 전체 수급자가 되고요. 여기다 B 수급자 수를 더해주게 될 경우 값이 10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지금 가지역에서는 22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 같은 경우에서는 1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지역 같은 경우에는 A 수급자랑 B 수급자의 합이 100이 되고요. 중보 수급자를 빼게 되면 85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B 수급자를 합한 값이 10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니은은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A 수급자에다가 B 수급자를 더한 다음에 중보 수급자를 빼고 계산하면 40 플러스 디귿이 되고요. 여기다가 또 40을 더해준 값이 100이 되어야 합니다. 디귿은 2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단 가에서 다 지역의 중보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보 수급자 수 비율을 보게 되면 가와 나 지역이 동일하게 15%가 나오고 있고 나 지역은 10%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보 수급자 수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가와 나 지역의 인구는 같아야 되겠죠. 두 지역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 지역은 가 지역과 나 지역에서의 중보 수급자 수는 15명이 되고요. 다 지역에서 중보 수급자의 수가 15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 지역이 150명이 되어줘야 하겠죠. 자, 이 정도만 계산하면은 선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15인데 1번에서 기억은 15이고 나 지역의 선별적 복제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선별적 복제의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한다면 B제도가 되고요. B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비율은 13%가 되죠.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2번에서 니은은 10이 되는데요. 가지역의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비율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공부조가 되죠. 자, 가지역에서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비율은 5%가 되죠. 같지 않습니다.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고 3번에서 디귿은 20이 되죠. 다 지역의 상호부조 원료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비율은 다 지역에서 40%가 되죠. 자, 아마 이 부분에서는 2배이다라는 것에서 계산 자체는 똑바로 하셨는데 두 개로 서로 바꿔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15번 문항에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22%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20%랑 40%를 서로 바꿔서 보아서 2배가 맞다고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2분의 1만큼 작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가지역의 탈락자 수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역의 탈락자 수는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2명이 되고요. 나 지역의 비탈락자 수는 나 지역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명이 됩니다. 자, 따라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5번에서 긍정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모두 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 제도와 B 제도의 전체 수급자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보 수급자 수를 A 제도 수급자와 B 제도 수급자의 비율을 더한 다음에 중보 수급자 비율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73이 나옵니다. 78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85가 나오죠. 자, 일단 가지역보다 나지역이 더 큽니다. 자, 근데 다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비율이 60%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지역이 전체 인구를 우리가 150명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150명 중에서 60%라고 한다면 90명이 되겠죠. 85명이 나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5번 선지가 되고요.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 선지로 선택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전체적인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문항이 16번인데요. 자, 16번 같은 경우에도 점수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불평등 관계를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도 6개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수능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서 진입 판단은 참이라는 진입 판단을 내리는 진술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A와 달리 B는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기능론에 해당하는 진술이죠. 따라서 B가 기능론이 된다면 1점을 얻게 되고요. 갈등론이 해당하면 틀린 진술이 되죠. 0점을 얻는데 0점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론이 아니라 B가 갈등론이 된다. 라고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갈등론이 B가 되고 기능론이 A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짓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거짓인 진술을 가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A가 기능론이죠. 따라서 가 진술에서 기능론이 만약에 작성되었다. 그러면 진입 판단에서 거짓을 작성해줘야 되는데 참인 진술을 썼기 때문에 0점 얻게 될 것이고요. 자, 만약에 갈등론을 썼을 경우에는 기능론의 진술을 써줘야 되는데 갈등론을 썼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 되겠죠. 그러면 거짓이라는 진입 판단에 맞기 때문에 1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기억에서 우선 기능론은 지금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갈등론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갈등론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그렇죠. 맞는 선지가 됩니다. 갈등론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극복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균등보상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니은은 맞는 선지고요. 디귿에서 가에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갈등론에 해당하는 진술이 되죠. 근데 갈등론은 1점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기억이 0점이다. 틀린 진술이 되죠.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고, 자, 리을에서 1점을 얻었다. 저 그러면 가 진술에 갈등론에 해당하는 진술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진술 같은 경우에는 기능론에 대한 진술이 되죠. 자, 근데 기능론에 대한 진술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갈등론에 대한 진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서술어랑 부정서술어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제시가 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혼동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우의 수를 적어주면서 긍정이 들어갈 때, 부정이 들어갈 때, 기능이 들어갈 때, 갈등이 들어갈 때 어떤 진술이 나와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계속 적어주시면서 전반적인 문제의 틀을 정리를 해주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정답률이 꽤 낮았던 편이었는데 59%가 나왔고요. 선지 중에서는 3번 선지를 고른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이 결과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되는 선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서는 부양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사회복지제도의 부양비 문제와 마찬가지로 20번의 부양비 문제도 기존의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부양비의 계산 정도가 많이 낮아진 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들어가면서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정답률이 45%로 나오고 있는데요. 꽤 어려웠던 문제였죠. 자, 여기서 갑국의 T년의 부양비는 T년의 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의 7배이고 노령화 지수는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미지수 잡아서 계산해 줄 수도 있겠죠. 노년 인구를 A라고 잡았을 때 부양 인구가 7A. 자, 그러면은 노년 인구가 A, 청년층 인구가 7A,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유소년층 인구가 100 빼기 8A가 되면서 그 노령화 지수가 5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100 빼기 8A분의 A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50이더라. 자, 그러면 이 100을 넘겨주죠.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 2A는 100 빼기 8A더라. 그러면 10A는 100이더라. A는 10이다 라고 계산해 주면서 적용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봅시다. 자, 여기서 노령화 지수가 5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령화 지수가 50이란 것은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을 해준 값입니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 한 명당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 있을 때 노년층 인구가 몇 명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노령화 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50이 된다는 것은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2배가 된다는 말이죠.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라고 할 때 노년 인구가 50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노년 인구가 A라고 할 때 부양 인구가 7A가 되고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가 2A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하면 바로 12A가 되니까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잡으면 A의 값을 바로 구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배분율로 따졌을 때 인구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T년과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50년, 노년 인구, 부양 인구, 요소년 인구 중에서 자, 여기서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사이가 AC가 되고 T 플러스 30년에서 50년 사이가 B기간이 되죠. 자, 노년 인구는 우리가 앞서서 그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노년 인구는 10이 되죠. 10%가 되고 부양 인구는 70%가 되고 유소년 인구는 20%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단하고 조건이 붙은 것 중에 하나가 A와 B 기간 동안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꾸준히 전체 인구가 100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A 기간에서는 노령화 지수의 증가율이 6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자, 이 부분은 학생분들이 많이 실수하십니다. 퍼센트 포인트라고 만약에 한다면 T년의 노령화 지수인 50에다가 이 60을 바로 더해 주셔도 되죠. 그럼 110이 되겠죠. 자, 근데 그 퍼센테이지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퍼센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증가율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노령화 지수가 T년에 50이었는데 증가율이 60이더라. 그러면 노령화 지수 50 중에서 60만큼이 더 증가한 것이 되죠. 그러면 50 중에서 노령화 지수 50 중에서 100분의 60만큼이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더 증가해서 나온 값이 T 플러스 30년의 노령화 지수가 되겠죠. 뭐 미지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50분의 T 플러스 30년의 노령화 지수를 A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빼기 50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해준 값이 6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A가 8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T년의 노령화 지수가 80이 되는데요. 노년 인구 증가율이 1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0이 나온다고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노년 인구가 10명이라고 할 때 지금 10%이기 때문에 10명이라고 할 때 노년 인구를 B라고 한번 해보죠. T 플러스 30년의 노년 인구를 B라고 할 때 빼기 10을 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가 20이 나온다는 거죠. 노년 인구가 T 플러스 30년에 20이라는 얘기가 되고 이때 노령화 지수가 80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소년 인구가 25가 되는데요. 자,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유소년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인구 비중을 뭐 C라고 두었을 때
자, 여기에다가 노년 인구 20을 분자에 두고 곱하기 100을 해준 값이 80이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이 C분의 20이 100분의 80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가 T 플러스 30년에 25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양 인구는 전체 합이 10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0이 되어야 할 건데요. 따라서 5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T 플러스 50년을 보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에서는 노령화 지수의 증가율이 50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분의 T 플러스 50년에 노령화 지수를 C라고 한번 잡아보죠. D라고 한번 잡아보죠. D에다가 100이 20을 해주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 값이 50이 나와 주어야 여기서 노년인구 기준 아니죠. 노령화 지수니까 앞서서 80이라고 보았었죠. 자, 그러면은 80분의 노령화 지수를 T 플러스 50년에 D라고 잡고 빼기 80을 해주고 곱하기 100을 한 값이 50이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D의 값이 120이 나온다는 거죠. 120이 T 플러스 50년에 노령화 지수가 되는 것이고요. 노년 인구 증가율도 지금 50%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20분의 이 시기에 T 플러스 50년에 노년 인구를 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빼기 1을 20을 해주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자, 이 값이 50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분의 2 빼기 20이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2가 30이 나온다는 걸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 플러스 50년의 노년의 인구가 30명이 되고, 자, 그리고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다시 같은 방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데요. 이 시기의 유소년 인구를 F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F분의 30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자, 이 값이 120이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계산해보면 F분의 30이 넘기게 되면은 100분의 120이 되기 때문에 F가 25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유소년 인구가 T 플러스 50년에도 25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에 마찬가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하고 부양 인구가 45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표를 정리해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선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A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틀린 선제되고 노년 인구는 증가한 것이 맞지만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제됩니다. 자, 2번에서 B 기간에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는 모두 증가하였다. 부양 인구는 오히려 감소를 했죠. 부양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제됩니다. 3번에서 A 기간과 B 기간의 증가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10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3번이 맞는 선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육에 대한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30년과 50년의 유소년 부양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5분의 25에다가 곱하기 100이 들어갈 거고요. T 플러스 50년에는 45분의 25에다가 곱하기 100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T 플러스 50년이 더 작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크다. 틀린 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노동력 부족 정도 T 플러스 50년에는 부양인구가 45명, T 플러스 30년에는 부양인구가 55명으로 T 플러스 30년에 지금 부양인구가 더 많은 상태죠. 따라서 반대로 부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부족 정도는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이미 틀렸고요. 일단 뒷부분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뒷부분에서 보게 되면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부연비와 정해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t 플러스 30년 같은 경우에는 노년부연비가 55분의 20 곱하기 100이 되고요. t 플러스 50년에는 노년부연비가 45분의 30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분모는 더 줄어들었는데 분자는 t 플러스 50년이 더 커졌습니다. 노년부연비는 t 플러스 50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청자년층은 줄어들었는데 노년층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자, t 플러스 50년이 노년부연비가 더 많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 정도도 t 플러스 50년이 더 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설명했지만 앞부분에서 잘못 설명을 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4번 선지를 고른 학생들이 제일 많았었는데요. 5번 선지 고른 학생들도 많았었고요. 아무래도 계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20번 문항까지 풀이를 완료를 했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등급 컷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회문화, 주요문화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